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벼락치기 진술을 보여주마 광쌤의 시험정리 특강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1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두 번째 클립인데요. 학교마다 약간 진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 재생 목록에 모든 내용은 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찾아서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범위에 맞는 거 찾아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1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두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역학 시스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력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 중력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 하나랑 그거로 인한 효과들, 그래서 이제 낙하운동, 특히 자유낙하운동과 일반 낙하운동을 비교하는 게 통합과학 1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낙하운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중력은 뭐냐면 우선 이걸 이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건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두 질량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류인력,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서로 잡아당긴다는 건데, 그거를 지구나 어떤 이런 행성 혹은 별 이걸로 적용했을 때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하나가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지구의 중력을 살펴볼 거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어떤 물체가 있죠. 그럼 지구도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도 질량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지구는 픽스가 되는 거예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체들을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두 질량의 지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지구보다 질량 큰 놈 있으면 나와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잡아당기는데 얘는 지구는 지구가 크니까 얘는 꿈쩍도 안 하고, 어떻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보다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걔네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지구 쪽으로. 지구 중심 쪽으로. 이걸 우리가 낙하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끌려올 수밖에 없지. 얘가 지구를 서로 잡아당기지만 얘는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F는 mg라고 하는데, 요 m이라는 게 바로 물체에 대한 거고요. 요 g라는 것이 바로 지구에 대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두 개가 잡아당기고 해서 얘에 대한 거랑 얘에 대한 걸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구는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는 지구는 픽스예요. 얘는 고정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바로 적용한 겁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아니고 3학년 때 배웠죠? G는 9.8. 그쵸? 바로 요겁니다. 9.8 m/s 제곱. 지구에 의해서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10씩 속력이 빨라진다. 그겁니다. 9.8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10으로 할게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이제 10으로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질량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건 지구에 대한 효과고 나머지는 다른 물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코끼리하고 개미가 있으면 누가 더 무겁냐는데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질량이 큰 코끼리가 중력이 더 크고 그게 무게입니다. 그쵸? 그 다음 질량이 작은 개미는 어떻게? 얘가 살살 잡아당긴다.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픽스돼 있고 코끼리는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 다음 개미는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데, 얘는 고정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질량 크죠. 그럼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살살 잡아당기는 건데, 이걸 다시 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얘가 지구를 세게 잡아당기는 얘기는 지구도 얘를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살살 잡아당긴다 그랬죠. 지구 살살 잡아당기죠? 그러면 지구도 개미를 살살 잡아당겨서 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가벼운 애, 무게가 작은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는 바로 누가 더 무겁니? 바로 무게가 해당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이 G라는 건 우리가 지구에서는 9.8인데 이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을 비교하면 얘네들이 질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더 크죠? 중력 가속도, 요 G라는 것이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훨씬 크고요. 지구가 10이고, 달은 여러분 알죠? 이거에 한 6분의 1배 밖에 안 된다는 거. 질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이건데, 힘에 대해서 공부하면 힘의 크기, 누가 더 세냐.
그 다음 방향,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오직 인력만 작용한다. 청력 작용하면 다 밀어낼 텐데 중력은 잡아만 당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중력이 작용하면 우리가 이제 물체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서로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못 끌려오니까는 물체가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낙하운동이라고 한다. 특히 자유라는 게 붙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오직 중력의 힘만 작용해서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낙하운동에는 공기저항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낙하운동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낙하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효과 G가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1초에 10씩 빨라진다.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1초에 10씩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받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 중력 가속도의 G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물체가 다 9.8, 즉 10이라는 속력으로 1초에 10씩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선생님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 볼 거예요.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죠. 그러면 1초 때마다 속력 구하는 식이 요거고요. 그렇죠? 낙하거리 구하는 요 속력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이제 선생님하고 좀 연습을 할 건데 이 속력 구하는 식하고 그 다음에 요 낙하거리 구하는 식이 좀 되게 여기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식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그냥 동계산이거든요. 이게 동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다 1초에 10씩 빨라져요. 이거는 선생님 뭘로 비유하냐면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대입할 필요가 없는 게 봐보세요.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데 3일 벌었어요. 처음에 내가 돈이 없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3일 벌었어. 그럼 얼마죠? 30만 원이에요. 5일 벌었으면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그냥 그게 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처음 속력이 많이 없다. 이게 돈 없었을 때 상태고요. 이게 G가 뭐냐면 하루에 10씩 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 T가 시간이거든요. 3일 벌었다 그러면 30만 원. 그래서 0 더하기 10 곱하기 3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뭔 필요가 있냐고. 아시겠죠? 전혀 필요가 없는 식이에요.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자, 내가 20만 원 갖고 있어요. 3일 뒤 돈 얼마예요? 대입해야 돼요? 아니죠. 처음 20만 원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씩 3일 벌었으니까 총 3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20만 원에서 30만 원 벌면 최종 내 재산은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입해봐요. 여기 처음에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씩 며칠 3일 하면 30 더해지면 50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자, 1초대 공의 속력 얼마?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10이에요. 응? 10만 원씩 번다니까. 자, 2초대 공의 속력 얼마? 20만 원. 자, 3초일 때 공의 속력 얼마? 30만 원. 4초일 때 공의 속력 얼마? 40만 원. 됐죠? 5초일 때 50만 원. 자, 6초일 때 10만 원씩 6일 벌었어. 60만 원. 됐죠? 그러니까 이 식 하나가 이게 뭐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식이 필요가 없어요, 식이. 예,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울게요. 예.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공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거였어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내가 자, 30m로 던졌을 때 아래로 그냥 이게 손을 가만히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속력이 0인 걸 얘기하는 건데 30으로 던졌대요. 그리고 2초 대 속력 얼마? 그렇지, 5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처음에 30으로 던졌다는 얘기는 초기에 30을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2초 동안에는 10만 원씩 2초 벌었기 때문에 얼마?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때는 2초 뒤의 속력은 50이 되는 거예요. 자, 20으로 던졌어요. 밑으로 20으로 던졌습니다. 4초 뒤의 속력 얼마? 그렇죠, 60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갖고 있는데 10만 원씩 4일 벌었다. 암산되죠? 그렇죠, 암산됩니다. 절대 외워서 대입하지 마세요. 습관 더럽게 들어가요. 무조건 대입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 개념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공식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그거를 문제를 가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됐죠? 아, 중력에 의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구나. 중력 회사에 취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회사는 하루에 10만 원씩 돈을 준다. 됐죠? 자, 거리, 낙하거리 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미.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거리는 여러분 어떻게? 속력 곱하기 시간 알죠? 그거에 얼마큼 속력으로 얼마만큼 갔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식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으로 나타낸 게 아니고 요 가속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요항이 들어가서 이 제곱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지금 중력에 의해서 이제 1초에 10씩 빨라지잖아요. 그럼 10을 대입해야 되는지 20을 대입해야 되는지 이게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의 대표값, 즉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도 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일정하게 10씩 규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주면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바로 적용해 볼게요. 1초 동안 자 자유낙하 시켰을 때 1초 동안 얘가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그냥 선생님 따라하세요. 처음 속력 얼마? 불러봐. 얼마? 0. 그냥 가만히 놨다는 건 처음에 0이에요. 1초 뒤에 속력 얼마? 아이 이것도 대입하면 안 되고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니까. 하루 대 재산 얼마?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0이고 나중에 1초 뒤에는 10이에요. 그럼 평균 얼마입니까? 5가 되거든요. 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동? 1초 동안 이동. 딱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가 5m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초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속력 얼마? 0. 2초 대 속력 얼마? 그렇지, 20. 평균 얼마? 10이에요. 10이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운동?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를 이동합니다. 여기 15m라고 되어 있는 건 이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간 선생님이 한번 15m 구해볼게요. 자, 1초 때 속력 얼마? 1초 때 속력 얼마? 10이잖아. 2초 때 속력 얼마? 20만원. 두 개 더하면 평균 얼마? 15잖아요. 15라는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 갔으니까 15 곱하기라면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가는데 3초 때의 낙하 요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처음 속력 얼마? 0. 나중 3초 뒤에 속력 얼마? 30. 됐어요? 평균 속력 얼마? 15죠. 이 15라는 속도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래서 얼마? 4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45m. 여기 지금 이건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여기 구간을 구해놨는데 아까 여기 5m 같고 15m 같죠?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 때도 한번 구간 구해볼게요. 2초 때 속력 얼마? 20. 3초 때 속력 얼마? 30. 평균 얼마? 25. 25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 동안. 그래서 25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초 동안 5m 가고 다음 1초 동안 15m 가고 그 다음에 다음 1초 동안 25m 가니까 다 합쳐지면 얼마가 되냐면 45m. 다시 1초 구간 말고 그냥 누적해서 한 번에 계산. 처음 속력 얼마? 0. 3초일 때 속력 얼마? 30. 평균 15. 15라는 속도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45m. 자, 4초 동안 간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그냥 1초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1초 동안 간 거. 3초에서 4초 동안 간 거. 자, 3초일 때 속력 얼마? 30. 4초일 때 속력 얼마? 40. 평균 얼마? 30하고 40도에서 70에서 가면 얼마죠? 35죠? 30이라는 평균 속력을 몇 초 동안? 1초 동안 갔으니까 35m. 그럼 아까 여기 45m 간 다음에 35m 가니까 얼마? 80m 이동을 한번 겁니다. 자, 이거 한 번에 계산해 볼게요. 처음부터. 자, 처음 속력 얼마? 0. 4초일 때 속력 얼마? 40. 평균 속력 얼마? 20. 20이란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4초 동안 계산하면 80m. 전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유도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거 평균 속력이라 했죠. 요거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는데 요 나중 속력이라는 게 처음 얼마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씩 며칠 벌었냐 그거죠. 그래서 요 나중 속력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가 여기 화살표가 어디로 있어? 요 녀석을 여기 나중 속력을 대입해서 VO 플러스 GT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요거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속력 구하기.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자, 3일 뒤 재산은 30.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뭐 여기다 대입하고 이런 미련한 짓 하면 안 돼. 자, 2단계. 속력이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그냥 30으로 쭉 떨어져. 그러면 뭐 5초 뒤에는 150m 갖고 오고 10초 뒤에는 300m 간 거고 계산할 것도 없지. 근데 얘가 처음에는 0이었다, 10이었다, 20이었다, 30이었다 변했거든. 그때 뭐 평균, 대표값을 뽑자. 그럼 어떻게?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의 중간값이 바로 평균값이거든요.
아까 지금 3일 뒤에 재산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30, 평균하면 15가 평균 속력이에요. 됐죠? 이 평균 속력도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운동? 아까 15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이었죠. 3초 동안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 45m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물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대입해서 문제 푼다고 물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뭐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좀 공부 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서 이거 무슨 의미야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아니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안 합니다. 더 이상.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자유낙하와 그냥 일반 낙하 운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일반 낙하 운동은 그냥 낙하 운동이라 하고 자유가 들어가야지 바로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우선 자유낙하부터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 저항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얘들이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쇠구슬하고 깃털을 이제 동시에 낙하하는 걸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낙하 운동과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자 우선 낙하 운동과 비교하기 전에 얘는 오직 중력만 작용하고 있고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면은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서로 지구가 있고 질량이 큰 놈이 있고 질량이 작은 놈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데 지구를 신경 쓰지 말고 질량 큰 애는 어쨌든 세게 잡아당기고 질량이 작은 애는 살살 잡아당긴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얘를 세게 잡아당기고 얘를 살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되면 여러분 이걸 수평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코끼리가 여기 있고, 자 코끼리 어떻게 그려? 아, 이거 뭐 코끼리야. 아, 자, 코끼리. 귀가 너무, 아이, 강아지인데. 아이, 그냥 코끼리. 자, 개미. 이렇게. 개미. 자, 여기에 출발선상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 이름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커서, 이제 관성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너무 묵직해. 그리고 얘는 가벼워. 그러니까 질량이 작어. 그러니까는 이걸 양팔에 잡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꿈쩍도 안 하고 얘는 샥 하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똑같이 질량이 다른 애에 작용되면 질량이 작은 애가 먼저 끌려오고 질량 큰 애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얘네들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질량 큰 애는 세게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질량 작은 애는 살살 잡아당겨줘서 그 비율이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똑같이 끌려 있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코끼리는 지구가 잡아당긴 중력이 커요. 무게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미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무게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게 잡아당겨주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니까.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그냥 쉽게 움직여서 조금만 힘줘도 움직이니까 얘는 살살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똑같이 낙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얘네들이 똑같이 낙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자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력이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 자 공중에서 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질량이 크고 얘가 질량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질량이 크고 질량이 작은데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공중에 동동 떠 있고요. 오히려 질량이 작은 애가 먼저 낙하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공중에 놓고 깃털도 공중에 놓고 동시에 낙하했을 때 만약에 중력이 똑같죠? 그럼 깃털만 떨어지고 코끼리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거나. 되겠죠? 요거를 잘 체크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일반 낙하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지우자. 네. 이상한 코끼리와 이상한 개미 없앴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중력에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기 저항이죠. 공기 저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물체가 여기 보세요. 더 느리게 낙하하는 겁니다. 원래는 얘들이 공기 저항만 없다면 그냥 10씩, 1초에 10씩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왜 지금 얘가 더 느리게 떨어지냐면 얘는요, 질량이 큰데, 자, 코끼리는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개미는 질량이 작아요. 근데 이제 중력은 얘가 세게 작용하죠. 얘는 중력이 살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기저항이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얘도 공기저항이 뭐 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공기저항이 작용하고 얘도 공기저항이 작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코끼리에서 공기저항은 중력에 비해서는 미미해요. 중력이 세게, 얘가 무거운 애를 세게 잡아당기는 중력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량이 작은 건 중력이 워낙 작거든요. 그런데 공기저항도 작긴 작은데 이 중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공기저항을 중력과 비교했을 때 무시할 정도가 못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중력을 갉아먹는 효과가 나요. 얘는 중력에 비해서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중력 무시하고 그냥 원래 1초에 10씩 떨어지는 거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량 작은 애는 공기저항 효과 때문에 이 10씩 떨어지는 게 뭐 5씩 떨어진다던가 1초에 4씩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대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기저항에 있는 낙하 운동을 할 때는 질량이 큰 녀석이 먼저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원래 얘네들 10씩 떨어지는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공기저항력 때문에 얘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물체가 느리게 낙하한다. 1초에 10보다는 느리게 낙하한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퍼펙트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게 관성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성이 작아서 힘에 민감하다.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도 그거죠. 질량 작은 애는 살짝만 잡아당겨도 바로 움직여요. 코끼리는 안 움직이지만 근데 공기저항력에 이렇게 있으면 이 효과가 공기저항 효과를 무시 못해요. 질량이 작은 애들한테는 이 힘도 그러니까 이 중력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느리게 낙하한다. 코끼리는 저항을 무시할 수 있고 개미는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기저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차이점은 이제 알 테고 공통점은 작용하는 중력이 서로 다르다. 아시겠죠? 질량 큰 거랑 질량 작은 거. 질량 큰 애는 중력이 크고 그 다음에 질량 작은 거는 중력이 작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작용하는 중력이 다르다. 아시겠죠? 질량 큰 애는 중력이 크고 질량 작은 애는 중력이 작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공기저항의 효과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 만약에 중력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코끼리는 동동 떠 있고 개미만 낙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F는 mg인데 요게 떨어지는 가속도 이 g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g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쪽을 질량으로 나눠주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력 가속 얼마큼 1초 얼마큼 낙하하니 그러면은 여기 보면 힘을 갖다가 m으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코끼리는 라지 mg가 요게 중력이거든요. 그 지질량 그 약분하면 중력 가속도 지나가고 개미는 중력이 작아야 이게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질량 그치? 요거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G 그래서 공기저항만 없다면 얘들은 동시에 낙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거 낙하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을 한번 살펴보는 거 선생님 EBS에서 실험했던 영상을 잠깐 첨부할 테니까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여기 A4 용지, 일반적인 A4 용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우개, 칠판 지우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무게로 따지게 되면은 얘가 많이 무겁죠. 여러분 뭐 들어봐도 아는 거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한번 동시에 낙하시켜 볼게요. 누가 먼저 떨어지나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선생님 동시에 놨습니다. 얘가 먼저 떨어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같은 높이에서 하나, 둘, 셋. 당연히 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실험을 약간 조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이 종이를 갖다가 선생님 한번 우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뭐 어차피 똑같은 종이죠. 모양만 바뀌었죠? 같은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자, 날아가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어디까지 가냐? 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이 떨어지죠. 자, 이어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요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 사실 자연낙하 운동은 중3 때 여러분 배웠거든요. 자, 우선은요. 지구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주 공간에서 한 물체는 그대로 여기서 놓고 한 물체는 여기로 던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던졌어요. 그럼 얘는 지구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동동동 떠 있고 얘는 옆으로 던지면은 던지는 힘에 의해서 얘가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던지고 난 다음에는 내 손을 떠나요. 그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내가 염력을 해서 막 더 밀어줄 수 있거나 내 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잡아당긴다면 얘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텐데 내 손을 떠나고 나서는 우주 공간에서 그냥 쭉 계속 영원히 계속 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구가 놓인 거예요. 지구 위에서 하니까. 지구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자유낙하를 하고 얘는 이렇게 일정하게 가면서 낙하 운동을 같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로 포물선 운동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요걸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수평 운동은 계속 이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직 운동은 똑같아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은 1초에 얼마? 10씩 빨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그죠? 1초에 10, 2초에 20, 3초에 30 이렇게 빨라지면서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그쵸? 얘는 그냥 자유낙하만 하면 되고 얘는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오른쪽으로는 수평 운동하니까 얘네들의 결합인 포물선 운동이 된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아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얘는 잠깐 침착하고 자 얘는 그냥 자유낙하 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수평으로 던지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도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동하는 요것만 이동하는 거지 자유낙하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초에 10씩 빨라지면서 같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과적으로 얘도 지구에 있고 얘도 지구 있죠? 그럼 얘들은 1초에 10씩 빨라지는 에스컬레이터에 같은 칸에 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물체는. 근데 얘는 그냥 가만 서 있어서 쭉 내려오는 거고 얘는 같은 칸 타 있으면서 지가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걸어가도 같은 칸 타 있으니까 얘랑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옆으로 걸으면서 가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른 칸에 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서 출발하면서 여기서부터 0부터 10씩 빨라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0부터 10씩 빨라지고 이렇게 가면서 빨라지는데 당연히 얘 그러니까 한 칸 더 앞에 있는 애는 먼저 도착하겠죠. 근데 같은 높이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던져다 하더라도 결국엔 같은 칸에 탄 에스컬레이터의 운동이니까 누가 저기 나무 위키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한다고 촌스럽다고 써놨는데 이거 습관을 못 고쳤어. 에스컬레이터. 또 에스컬레이터라고 했어. 창피합니다. 자,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그래요. 아시겠죠? 그냥 같은 칸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그냥 동시에 같이 낙하하면 아까 봤잖아요. 아까 깃털과 쇠공은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같은 칸에서 동시에 낙하하니까 코끼리가 타건 개미가 타건 자유낙하하면 똑같이 떨어진다 이건데 지금 한 녀석은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하니까 같은 칸에서 출발을 동시에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건 또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다. 이게 다예요. 됐죠? 자, 요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분석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 우선은 이동거리부터 볼게요. 이게 순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가속도,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를 G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 이동거리 했을 때 자, 우선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요 둘 다를 나타내 볼게요.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는 얘들이 똑같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꺼번에 나타내는데, 요게 연직 방향하고 이제 수평으로 던지는, 자유낙하랑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 이게 1초에 10씩 빨라져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항상 10이죠. 9.8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루에 10만원씩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얼마씩? 10씩 빨라지는 거예요. 10씩 빨라지는 거고.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속력이 30이에요. 그럼 2초 동안 가면 60이죠. 3초 동안 가면 90이죠. 이렇게 해서 속력이 일정해도 거리는 점점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이라는 속력으로 계속 가면 계속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 거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서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이렇게 이동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 갈 때 막 늦으면 막 빨리 뛰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속력을 증가시키면 이동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거 증가는 증가인데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요. 전반전, 후반전 나누면 얘는 이렇게 증가하다 그 다음에 훅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 전반전 후반전 나누면 얘도 증가, 얘도 증가인데 가면 갈수록 더 증가. 다시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고 이동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그래프. 됐죠? 요게 바로 요 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동거리는요. 자,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이동거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를 구간별을 1초당 이동거리, 요거는 이게 1초당 이동거리를 보면은 점점 늘어나죠. 그쵸? 요게 속력이에요. 요게 속력. 1초당 요게 지금 거리가 이동거리가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 이렇게 가다가 우와 이렇게 가잖아요. 요게 바로 시간당으로 나눈 거거든요. 요거는 전체 이동거리고 그 이동거리를 초당으로 나눈 게 요 구간이 바로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한다. 됐죠?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수평 방향은 얘는 0이에요. 저기 낙하하는 거는. 수평 방향은 이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거 없고 이제 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것만 볼게요.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 항상 같은 그 속력으로 내가 처음에 초기에 30으로 던졌으면 계속 30으로 50으로 던졌으면 계속 5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0이고요. 0입니다. 속력은 어떻게 돼요? 일정해야 돼요. 처음에 던지는 속력을 일정해요. 그럼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랑 30이라는 속력으로 3초 가면 90, 4초 가면 어떻게 1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리는 증가하죠. 잘 보세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1초당 나누는 요게 속력이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하나가 속력이에요. 근데 속력이 요때 속력, 2초 때 속력, 3초 때 속력, 4초 때 속력 똑같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거.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수직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점점 빨라지고요. 수평으로는 힘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처음에 던졌다고 하면 그 속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갖고 있고 돈을 더 안 버는 거예요. 가속도가 없어서. 그냥 30만 원, 영원히 30만 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 낙하하는 거는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되겠죠? 좋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유낙하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던진 물체가 동시에 낙하한다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EBS에서 실험한 게 있거든요. 요거 잠시 쉬어가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사물함 있죠, 사물함. 사물함에 이제 경첩이라 그러나요? 이거 문 한쪽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라고 하면 딱 누르면 이제 펴지는 거, 이걸로 이제 고정하는 거. 요거랑 구멍이 뚫려 있는 요 두 개의 너트, 요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네를 이렇게 장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는 여기다 살짝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싹 빠지죠. 빠지면 얘가 그대로 여기 걸고 있던 애가 싹 빠지면서 자유낙하를 시작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발사했을 때 얘가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면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얘는 빠지면서 자유낙하, 그 다음에 얘는 때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이 되는 거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걸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긴장이 되네요. 자, 긴장은 무슨 긴장?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하나, 둘, 보셨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똑같이 수평에서 던졌을 때 이제는 속력병을 비교라고 해가지고 C가 가장 세게 던진 거예요. 옆으로. 그 다음에 B, A 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옆으로 이제 세게 던졌다는 얘기는 초기 속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멀리 가는 거고 초기 속력이 작으면 옆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가요. 1초당. 아시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잘 보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든 간에 수직으로는 똑같이 같은 에스컬레이터 점점 빨라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결국에는 계속 같은 칸에 있더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에 있는 애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3명에서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라. 안 돼. 자, 에스컬레이터 여기에서 3명이 타고 있는데 3명이 타고 있어요. 됐죠? 같은 칸에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같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하나는 서 있고 하나만 걸어가는 건데 여기는 셋이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는 작은 속력으로
하나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하나는 얘는 더 빠른 속력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동시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점점 빨라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내려오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서 이렇게 낙한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초기 속력이 가장 빠른 녀석은 C, 초기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A,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원리를 이걸로 설명하는 건데, 자, 이 공전한다는 얘기는, 자, 우선은 수직 방향으로는 항상 뭐예요?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아래로는 1초에 10씩 빨라진다. 무조건 어느 물체든 질량에 관계없이.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에 던진 속력에 의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여기서는 잡아당기는 애가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여기에도 있다. 그럼 얘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과 인공위성은 영원히 떨어진다. 해서 뉴턴 대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아까 봤죠? 1초에 어떤 문체든 간에 얼마큼 떨어지냐면 처음 속력 0이에요. 1초 뒤 속력 얼마죠? 낙하했을 때?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니까. 그럼 하루 뒤에 얼마? 10만 원. 그래서 평균 속력이 얼마예요? 5예요. 이런 평균 속력으로 며칠 동안 떨어진다? 1초 동에서 무조건 어느 물체든 1초에는 5m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5m.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빵 쏘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항상 1초 동안에 얘는 5m씩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지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은 1초에 5m씩을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초속 8km로 던지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이게 8km 미만일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5m 떨어져서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5m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데 8km로 던지면 얘가 8km 갔을 때 얘도 5m 떨어지거든요. 문제는 지구의 반지름이 8km에 가면, 자,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8km 가면 얘가 5m가 꺼져요. 이렇게 곡률이 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떨어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는 계속 8km 가면은 또 이제 8km를 가게 되면 5m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릴게요. 8km 가면은 5가 더 떨어지는데 그때 지구도 또 5m가 또 떨어져요.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속 8km로만 옆으로 가면은 5m씩 떨어지는데 지구도 같이 5m씩 이게 곡률이 져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km 가면서 떨어지고 해도 계속 바닥에 안 닿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달과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속 8km보다 이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요걸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너무 초속을, 이제 인공위성을 쏠 때 초속 8km보다 어떻게 된다? 더 세게 쏴주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 궤도를 벗어나 버려요. 넘어가서 아예 나가버린다고. 근데 8km보다 적으면 당연히 돌다가 어느 순간에는 충돌을 하게 되고, 정확히 8km일 때는 영원히 떨어져서 계속 원운동을 했을 때 이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위성 쏠 때 뭐예요? 항상 대기권 밖으로 쏘는 게, 인공위성 뭐 그냥 우리 뭐 건물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쏴도 되는데, 문제는 공기저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저항이 있으면 초속 8km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옆으로 또 공기저항은 받거든. 막 빠른 속도로 달리면 8km가 초속 8km가 어떻게 되면 이게 점점 줄면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km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 대기권 밖으로 쏘게 되면 오로지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8km 속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1초에 5m씩 떨어지면서 영원히 5m씩 떨어지는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관성에 대한 거 여러분 이건 뭐 다 외워서 벌써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책에서 다 외웠잖아. 그쵸? 뭐 갈릴레이. 근데 이거를 논리로 잠깐 살펴보자고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힘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이제 물질의 고유 성질인데, 우선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아까 코끼리 개미 얘기한 거 똑같아요. 질량이 클수록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 작은 애는 쉽게 그냥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질량 큰 애는 저항력이 커가지고 힘 받기도 싫어하고 또 얘가 운동하는 애는 힘줘서 멈추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관성에 의한 현상은 요거 잠깐 얘기할게요. 질량하고 관성은 비례한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성질이 등치가 크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고. 자, 관성에 의한 현상은 정제 있는 물체는 계속 정제하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거 외웠는데 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갈릴레이 실험도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봐봐요. 이게 논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공을 놔두면 어떻게 되죠? 빗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빗면을 타고 올라가면 얘는 점점 느려져요. 빗면을 타고 내려오면 점점 빨라진다. 빗면을 타고 올라가면 점점 느려진다. 됐죠? 그럼 수평의 공이 있어요. 자, 얘는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죠. 그럼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빗면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점점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정지해 있으면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평면에서. 그럼 빨라집니까? 아니죠. 느려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속력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버스가 급브레이크 밟거나 급출발했을 때 휴지 끊기, 먼지 털기 이런 것들 다 잘 알 테니까 이런 거 하나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관성의 법칙이 이제 뉴턴 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힘받지 않았을 때예요. 힘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지하는 애가 그냥 힘받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고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애도 힘받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그냥 요런 애들이 힘받는 애들이고요. 요 평면에 있을 때 힘 안 받거든요. 그쵸? 예, 요런 상황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정지, 그다음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등속도다. 바로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에 힘 받을 때, 이때는 R자임이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화가 생긴다. 얼마만큼? 그 얼마나를 구한 게 가속도. F는 MA에서 요 A를 구한 게, 우리가 중력에서는 그게 얼마? 1초에 10이었다. 자, 얘네들 빗면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 받는 거예요. 중력과 요 빗면에 대한 합력으로 해서 중력은 10이거든요. 1초에 10씩. 근데 빗면은 얘를 위로 버티게 해서 중력에 대해서 약간 저항, 아까 공기 저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애는 10보다는 느리게 떨어지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의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량은요, 물체의 그냥 운동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을 외울 게 없는 게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얼만큼 운동하냐 이거예요. 이게 물체고요. 그다음 운동 정도의 양을 우리가 속력으로 나타낸다 이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 했어요. 이건 충격을 얼만큼 가했냐 혹은 충격을 받은 양이에요. 이거 충격량 임펄서로 해서 I라고 쓰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받았느냐, 얼만큼 가했느냐, 이걸 합쳐놓은 게 바로 뭐냐면 이걸 누적시켜 놓은 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힘이 있을 때 이 시간을 곱한 것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힘을 얼마만큼 가했느냐, 그 양을 토탈한 게 바로 충격의 양이에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충격받은 만큼, 이게 이제 양이라는 거를 빼면 되게 쉬운데 봐봐요. 충격량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 충격량이다. 이게 말이 어렵거든. 근데 별게 아니라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운동량이 10이었어요. 근데 충격을 30만큼 같은 방향으로 줬어.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40 이거예요. 단순히 이겁니다. 되겠죠? 만약에 50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20만큼 충격을 줬어. 그럼 얘는 나중 운동 얼마? 30회. 이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질량과 속력, 그 다음에 힘과 시간으로 나눠서 이거를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것 뿐이에요.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것도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처럼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얼마큼 운동해? 얼만큼 힘으로 얼만큼 충격 줬어? 이게 이제 그거를 양으로 따진 게 운동량과 충격량이고, 그리고 이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충돌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공식을 외워요. 뭘 외우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이거 약간 저기 스폰데 요번에 또 선생님 신간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볼게요. 이게 돈으로 또, 아까도 우리가 10만원씩 번다고 해서 그냥 암산을 해결됐죠? 이 문제도 계산할 게 없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 돈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암산으로 다 풀어요. 자, 지금 물체가 있는데 서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충돌 전, 충돌 순간, 그 다음 충돌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 뭐냐면 돈으로 할게요. 얘네들 갖고 있는 이 운동량이라는 게 얘네들의 재산이에요. 그때 질량이 금액권, 그 다음에 요거 곱한 요 V가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만원권, 질량이 2kg짜리가 5로 운동하고 있다. 그럼 2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5장이다. 그럼 이게 10만원 갖고 있고, 운동량이 1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10만원이다. 그 다음에 충격량은 뭐냐면 거래 금액이에요. 얼마를 주고 받았냐. 자, 그럼 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네들 지금 A가 처음에 12,000원 갖고 있었고 B는 5,000원 갖고 있었어요. 땅 충돌해서 지금 중고거래나 무슨 돈거래를 했어. 그때 주고받은 금액이 2,000원이야. 이게 만약에 A가 B한테 2,000원을 주면 무조건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원이 늘어야 되고 무조건 A는 2,000원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2,000원을 줬다고 하면 2,000원이 빠지죠? 그럼 나주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A는. 자, B는 5,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A하고 거래해서 2,000원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7,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시 처음에 A가 12,000원 갖고 있었는데 걔가 2,000원을 줘서 나중에 10,000원이 됐어요가 요 식이에요. 처음에 12,000원 갖고 있었는데 2,000원을 주면 얘가 10,000원이 돼요. 반면에 얘는 처음에 5,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A로부터 2,000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7,000원이 돼요. 이게 이 식이에요. B가 5,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A로부터 2,000원을 받으면 얘는 7,000원이 된다. 이게 여러분 공식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게 2번과 3번. 요건 A에 대한 거, 요거 B에 대한 거. 요게 바로 뭐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거래 금액만큼 최종 재산이 변한다. A, B 둘 다. 바로 이거고요. 1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 서로 힘을 주고받았을 때 똑같고 서로 접촉했다 떨어지는 작용 반작용 힘도 같고 충돌 시간이 똑같아요.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시간도. 이게 다르면 말도 안 되지. A는 B와 충돌하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B는 아직도 A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건 모순이지.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붙어 있고 떨어졌을 땐 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고받은 힘도 똑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아요. 이거는 서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거래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둘만의 충돌이라면, 둘만의 거래라면. 그게 1번이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을 세로로 볼게요. 처음에 얘네들의 총 재산은 얼마였냐면 A는 12,000원, B는 5,000원에서 17,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거래를 했죠? 거래하고 남은 돈은 얘는 2,000원이 줄어서 10,000원이고 얘는 2,000원에서 7,000원이지만 얘네들의 최종 재산도 어떻게 된다? 1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사이에 돈이 2,000원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얘네들 재산과 나중에 얘네들 재산은 얘에서 얘로 옮겨갔고 그럼 얘가 는 만큼 얘는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전체 재산, 처음 재산과 나중 재산의 A, B를 전체 합친 거는 그러니까 요 요 A, B의 처음 재산의 합과 그 다음에 A, B의 나중 재산의 합은 똑같이 17,000원이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 원리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 MAVA 플러스 MBVB는 이게 처음 얘네들의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MAVA 다시 플러스 MBVB 다시 해가지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외울 필요 없는 게 이게 뭐냐면 AB의 처음 재산과 처음 재산의 합과 그 다음에 AB의 거래 후 재산의 합은 같다. 이게 이거거든.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 공식 대입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머릿속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니까요. 대입하는 거는 이건 뭐 스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장기술이라 그래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문제집에 많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두 물체 충돌밖에 안 나올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그리고 세 물체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질량이 3kg인 물 A와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B가 1m/s로 운동하는 중에 A는 B의 6배의 속도로 B와 충돌해요. 좀 B가 1로 가고 있는데 A는 이거 6배니까 A는 얼마? 6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7이 되었을 때 충돌 후 A의 속도는 얼마냐. 이게 암산으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3짜리가 금액권이라고 했죠. 근데 A가 6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6, 3, 18만 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A의 운동량이에요. 처음 운동량. B는 2만 원권으로 1로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2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충돌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7이 됐으니까 2만원권짜리가 7개, 즉 얼마가 됐냐면 14만원이 됐어요. 즉 얘는 얼마만큼 재산이 증가했어요? 12만원 증가했죠. 이게 충격량이 12만원, 12라는 얘기예요. 12. 그럼 얘는 12만원을 A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12만원 주면 얼마 남아야 돼? 6만원 남아야 되지. 그쵸? 얘가 운동량이, 최종 운동량이 6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질량이 3, 즉 금액권이 3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개수는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A의 속력 얼마? 2m/s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굴리는 걸 연습하면 그냥 정답 2m/s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일단 예제는 요거 하나로 뒀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문제집 문제를 풀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는 A의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A가 주고받은 충격량을 구하라. 얼마예요? 10이에요, 12. 12만 원이 주고 오고 간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지금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18만 원 있다가 12만 원 줬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 6이 돼야 되는 건데 질량이 3이니까 개수는 얼마? 그러니까 이제 금액권이 3만 원이니까 개수는 2 해가지고 속력이 2가 된 건데 반대로 속력을 줘요. 속력이 2가 됐다면 A의 질량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6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개수가 2장이야? 그러면 3만 원권이겠구나. 그럼 질량은 3. 뭐 이거 한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응용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양한 문제를 뭐 한 3-4개는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렇다는 거를 이게 이런 거야? 야, 그냥 돈 거래야? 별거 아니구나 해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나서 무슨 운동량이 어떻고 이거부터 외우고 있으니 이렇게 쉬운 내용을 갖다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이 충격량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은 뭐냐면 푹신해야 안전한데 지금 낙하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강한 충격량을 비교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건 잘 보세요. 우선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공통점은 모두 시간을 늘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잘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늘린다는 공통점이지만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거는 낙하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충격량이 결정이 돼요.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얘들이 바닥에서 어떻든 마룻바닥이 됐건 방석이 됐건 떨어지면은 10층 높이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충격량을 그대로 받아요. 이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 충격량의 구성 요인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힘과 그 다음에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얘가 만약에 10이라면 얘가 만약에 시간이 1이면 받는 힘이 10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10을 만족할 때 이 시간을 10으로 늘려주면 힘을 1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늘린다는 게 바로 푹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건 방석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10층에서 떨어지면 얘네들이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요. 이거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시간을 늘려주면 푹신하기 때문에 충격력은 줄어들어서 얘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좀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격량을 달리하려면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 얘는 5층에서 떨어뜨리고 얘는 12층에서 떨어뜨리고 이게 달라지면 충격량이 달라지는 건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푹신할수록 어떻게 된다? 힘이 줄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예요. 시간을 늘리는 게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백 푹신하죠. 글러브 잡으면서 뒤로 빼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게 고무줄입니다. 그냥 노끈 가지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푹신은 아니고 쭉 늘어나면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한지, 이게 너무 팽팽한 줄이라서 그냥 딱 끊어지면 이건 절단되잖아. 이거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한 면적은 똑같다. 이게 바로 이 전제 조건, 똑같은 높이란 전제 조건이어서 면적은 똑같다, 충격량은 같다. 이때 시간을 늘리면 힘이 주는 거고요. 시간이 작으면 힘이 늘어서 이 둘의 충격량이 똑같다는 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늘리자. 그러면 힘은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충격량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강한 충격, 이게 다른 거예요. 강한 충격량을 만들려면 여기서 이제 우리 통합각에서는 힘이 일정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 시간 하에서 힘 받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여기서 이게 고정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강한 충격량은 얘가 고정된 거예요. 힘은 일정한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강한 충격량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가면 갈수록 운동이 크게 변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포도 짧으면 포탄을 조금밖에 못 밀죠. 똑같은 힘으로 발사하는데 얘가 에게 이렇게 미는데 포신이 길면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충격량을 크게 해가지고 훨씬 더 운동량 변화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팔로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딱 짧아 끊어치면 번트가 되지만 더 공을 접촉시키는 시간을 늘려서 확 풀스윙을 하게 되면 홈런이 될 수 있다 이건데,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봅슬레이입니다. 아시겠죠? 봅슬레이 여러분 경기 봤죠? 이만한 썰매 두고 사람들 4명이서 밀고 막 밀잖아요. 똑같은 4명이 최선의 힘을 다해가지고 미는데 이 지금 출발설 전까지, 여기 탑승하기 전까지 최대한 밀어요. 그냥 여기서 밀고 여기서 타도 돼요. 그러면서 삘삘삘삘삘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어떻게 힘주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시간을 늘려줘서 어떻게 충격량을 크게 해주면 운동량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부터 이 봅슬레이는 큰 운동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명 시스템 이어갈게요. 우선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물체, 그러니까 그냥 물체와 생물체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제 생명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살아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세포도 원자로 되어 있지만 그 살아있는 것을 기본으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생명체에 대해서 기본 단위는 세포부터 출발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제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포부터 조직, 기관, 개체. 자, 조직이란 건 여러분들 이 세포들의 그냥 모임이에요. 약간 세포 덩어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그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 조사할 때 이 암세포인지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세포 하나만 딱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떼어냈을 때 세포 덩어리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검사할 때 그걸 우리가 조직 검사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식물과 그 다음에 동물이 차이가 납니다. 요 구성 단계가요. 식물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직계가 더 들어가고요.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가고, 동물은 세포, 조직 간 다음에 기관 대신에 여기 기관계가 더 들어가죠. 기관계. 그래서 여러분 소화기관들 배웠죠? 위라든가 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모아서 소화기관 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개가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체가 된다는 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세포의 구조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림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림하고 걔네들의 이름을 매치시켜야 되고 걔네들의 역할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좀 멋있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서나 실는 거지, 실제 시험은 우리가 흑백으로 인쇄되죠. 요거 시험 문제 내면 시커매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몇 개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포 소기관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구조들을 살펴볼 건데, 작은 기관들을 살펴볼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 시스템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핵에서부터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핵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에 주안점을 둬서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익히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핵심 포인트고, 지금 이제 기관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핵. 지금 여기 B로 나와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B로 쓴 건데, 이거 뭐 알죠? 그냥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핵입니다. 핵. 그쵸? 그리고 요 안에 DNA가 들었다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하죠. 유전 정보. 여러분들의 설계도가 핵 속에 이제 숨겨져 있어요.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이거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금고. 요 핵이 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고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백질을 합성,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DNA의 설계도를 갖다가, 그쵸? 그 설계도를 해석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라이보솜은 사실은 저기 체하 똘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드는 애예요. 만드는 애.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얘가 DNA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DNA가 중간 보스, 쉽게 말하면 DNA의 똘마니가 RNA거든요. RNA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DNA가 시켜요. 야, 단백질 만들어내니까 내 요 설계도에 대한 정보를 줄 테니까 네가 RNA가 이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럼 RNA가 라이보솜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게 DNA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거다. 요거대로 만들어라. 단백질을 해서 라이보솜이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보솜의 역할은 이게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합성이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미노산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모양 보세요. 동그랗게 생긴 이런 점들 같이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요 알갱이들, 라이보솜은 알갱이입니다.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요거가 리보솜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라이보솜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생명 분야, 생명 파트가 이런 말장난이 되게 심한데요. 맨날 이런 거 말 바꾸고 교육과정 바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라이보솜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영어식이냐 무슨 그 발음 차이인데 자꾸 이런 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와 골지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다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소포체는 요 핵 쪽에 핵막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거 길. 우리 옛날에 무슨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미로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런 게임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세포 내 물질 이동하는 소포체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핵막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생긴 놈들 있죠. 요걸 골지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얘도 물질을 이동하는 건데 세포 바깥으로. 아시겠죠? 세포 내에서 물질 이동은 소포체. 그 다음에 세포 바깥으로 물질 이동은 요게 골지체. 여기 식물세포에서도 요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미로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미로같이 생긴 거, 요게 소포체, 요게 골지체. 됐죠?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거 잘 확인하고요. C로 돼 있죠? 요게 바로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에너지 생산하는 거. 자, 다음 교육과정 선생님이 예측해 볼게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또 영어식으로 바꿔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아마 바꿀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색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포막, 이제 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요게 바로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식물세포. 요건 이제 동물세포 잘 알죠? 요건 식물세포인데, 거기서 이제 동물세포에 없는 두 가지. 우선 엽록체. 요거죠? 요거. 색깔로 구분하면 안 돼요. 물론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잘 보세요. 그래서 특히 요 미토콘드리아랑 요거만 구분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광합성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내용. 그래서 빛에너지를 버무려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재료는 CO2와 물이었죠. 거기에 빛에너지를 버무리면 포도당이 만든다. C6H12 그 다음에 O6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포벽 요거죠.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 보이지만 동물세포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애매하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입니다. 외우면 맞는 거고 안 외우면 틀립니다. 됐죠? 이 뭐야 이거?
이 추러스인가? 왜 추러스가 들어있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세포막의 구조 딱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질이라는 게 두 개로 구성돼서 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세포막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인지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지렁이처럼 표시했는데 이게 인지질. 요거 하나가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머리, 요게 꼬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머리는 친수성,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고요. 여기 꼬리는 소수성, 이건 기름하고 친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배열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될까요? 예, 요거는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기름은 기름끼리, 그 다음에 물은 물끼리에서 이런 식으로 막을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물질하고 이쪽 물질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이고요.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죠. 여기 막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중층으로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아시겠죠? 막단백질이 박혀 있어서 요 막단백질하고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게 세포 안과 세포박이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물질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동할 때 우리가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서 인지질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있고 막단백질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한 문제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선 이게 그냥 세포막이라고 보면 돼요. 세포막, 전체적인 세포막이고 인지질 이중층이 막단백질은 중간중간에 통로예요, 통로.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뭐 여기 뭐 완전히 통과되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뭐 박혀 있는 애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주로 인지질이 이중층인데 여기서는 작은 물질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죠. 여기 보면 친수성은 되게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소수성은 길죠. 그리고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물 성분은 여기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가 험난하단 말이야.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름 성분들은 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만 살짝 넘어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험난한 길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용성. 아시겠죠? 작고 지용성 물질만 대부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그것들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단백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큰 물질,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주된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작은 물질과 지용성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한다 그랬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길잖아요. 그쵸? 여기가 기름 성분. 그것만 알면 나머지 막단백질은 뭐 외울 필요 없이 그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건데,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는 단순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뭐예요? 어떻든 확산이에요. 확산. 되겠습니까? 자, 확산의 원리는 이제 물질 이동의 이제 원리 중에 확산이란 건 무조건 뭐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네들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방귀를 꼈어요. 그럼 냄새가 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천천히 그 냄새가 희미해지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엉덩이에서 너무 리얼하다. 어쨌든 여러분 그 나온 방귀가 처음에 농도가 짙다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이 방귀 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옅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모든 물질이 항상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대로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들이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쪽이 많다 그러면 일로 이동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이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물질이 많죠. 이쪽이 물질이 많고 여기 물질이 적죠.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리고 여기는 큰 거니까 막단백질을 통해서, 여기는 작은 것들이니까 여기는 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한다.
어떤 거, 이게 무슨 이동? 촉진, 확산. 이게 단순, 확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박의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나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나 어떻든 간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구 냄새가 좀 뭐 자꾸 이런 걸 어쨌든 진할수록 어떻게 된다? 빨리 퍼져요. 농도가 진하니까 얘들이 막 와 이러면서 퍼져가지고 그 주변을 초토화시킨다고. 아시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건데 차이는 보면 잘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은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맞는 내용인데 촉진 확산은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속도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막단백질은 워낙 많아. 그러니까 일루도 통과해도 되고 절루도 통과해야 되고 막단백질이 아니고 인지질 이중층은 여기가 다 세포막이 다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러니까 여기로 통과되고 절로 통과되고 일루도 통과되고 절로 통과되고 뭐 그냥 농도만 크면 클수록 다 통과할 수 있는데 막단백질은 몇 개 없걸랑.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못해 내 한계야. 얘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도 차가 커도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얘가 한계가 있으니까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 현상이라 했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아까 이게 확산이 많은 데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자연적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자연적인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물질 이동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자연적인데 이거는 거꾸로 물 이동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지 이것도 자연에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용질 물질들이 많아요. 이게 방기 분자라고 해봐. 냄새 분자들이야 이게. 그럼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옅으니까 얘들이 일로 이동해서 여기 두 개에서 농도가 같아지면 이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확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가 맞는데 이게 하필이면 막이 있는데 얘가 통과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든 간에 농도를 맞추고 싶어.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얘가 못 가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농도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 이동하고 물의 이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 현상을 보게 되면 용질 입자들이 통과하지 못할 때, 즉 여기 보면 이런 막이 있을 때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물질이 이동해 버리지만 막이 있을 때 이 막의 크기가 쉽게 말해서 이 용질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좁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물은 여기 통과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한다. 지금 이 막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이 막이라는 게 왜 중요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세포 막을 하잖아. 그래서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지금은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도 있지만 확산이 안 되는 경우 확산을 하고 싶어서 농도를 맞출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물은 거꾸로 일로 가가지고 농도를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물의 이동과 물질의 이동은 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농도의 용액이 있다는 얘기는 세포가 있고 식물이고 동물이고는 관계없어요. 세포가 있고 주변에 여기 있는 물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농도가 같으면 물질 이동이 그렇죠? 이거는 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인데, 자, 예를 들어 고농도, 이걸 우리가 고장액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농도가 높아요, 주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막을 통해서 물질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세포에 있는 뭐 핵이나 무슨 여러분들 무슨 라이보솜 이런 게 다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세포야. 세포가 아니고 다 그냥 세포의 형태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나가요. 바깥쪽이 농도가 높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쪼그라듭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저장액, 저농도의 용액이 있으면 여기가 물질들이 많으니까 농도가 짙죠? 여기도 농도가 짙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된다? 얘와 농도를 맞출 때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가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단순하게 원리를 모르면, 여기가 고장액이 있다, 높은 농도가 있으면 쫄아요. 쫄아서 얘네들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 저농도가 있으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허접들이거든. 족밥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세등등해서 얘들이 팽창하죠. 팽창하다가 너무나게 팽창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가 터지기도 합니다. 동물 세포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식물 세포는 또 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데 동물 세포는 터지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위기 탈출 넘버원 안전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그거 빨리 가가지고 치과용 본드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입속에 넣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설프게 막 부러졌는데 막 땅바닥에 버려서 막 먼지 묻고 오염됐다고 물에 씻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물에 씻게 되면은 치아가 있으면 여기가 이게 고농도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면, 얘가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농도 맞추려고 물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게 팽창이 되면서 이제 조직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속에 넣고 가거나, 비슷하면 우유에 넣고 가는데, 무슨 언제 우유를 사. 그냥 입안에 넣고 가던가 하고. 먹으면 안 돼. 맛있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얘가 뭐냐면, 여러분 목욕했을 때, 한참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가락 보면 막 쭈글쭈글 하죠. 그게 이제 물이 들어와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부풀어 올 때 고르게 부풀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 막 지문이 있고 주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여기도 부풀어 오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쪼글쪼글 해지는 건데, 잘 보면 퉁퉁퉁퉁 이게 불어 있어요. 아시겠죠? 물 속에 담가져 있을 때 물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어 터질 정도로 막 세포가 터질 정도로 물이 흡수되고 그러진 않죠. 한강에 무슨 익사체도 아니고 그 정도로 물 속에 왜 들어가 있어. 자, 그런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효소. 이제부터 얘가 생명활동 하는 거랑 그 생명활동 할 때 그 도움을 주는 효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 말이 어렵지만, 자, 생명 시스템. 말이 어렵지만 그냥 살아있는 것들에서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소화예요. 소화해가지고 무슨 탄수화물을 결과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때 무슨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그때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라 그러죠. 그게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가 돼서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포도당으로 되는 그 과정, 그게 다 모두 화학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약 먹자가 뭐예요? 여러분 약 같은 거 신기하잖아요? 막 두통 있고, 치통, 생리통 이런 거 있을 때 두통약 딱 먹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안 아프죠? 깔끔하게 안 아프다고요. 그게 다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작용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화학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작용, 이게 합성이에요. 덕지덕지 해가지고 더 많이 덩치를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요거는 분해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열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열 반응이 돼서 더 고에너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분자로 표현하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뀐다고 하는 걸 우리가 동화작용. 아시겠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분해하는 거거든요. 분해하는 거.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할 때 고분자 물질이 에너지가, 고분자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시 쪼개놓으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 게 폭탄 제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넣어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합성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폭탄을 폭발시키거나 분해시키는 거,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발열 나오겠죠? 열도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이화작용이고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동화작용은 폭탄 제조입니다. 반응물보다, 자, 여기에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막 폭탄을 만들면, 이제 폭탄이 완성되면은 고에너지 물질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폭탄을 분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응물의 에너지 높은 거를 터뜨리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겠죠. 그리고 잔해가 남겠죠. 그게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넣어서 흡열시켜서 혹은 에너지를 버무려서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폭발시키면,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리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발열이 되면서
이제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뀐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잘 확인하면서 폭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아마 여기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넘어야 될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얘를 태워가지고 지금 얘 종이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폭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를 태우면 재가 돼요. 재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화학 반응하는데 그냥 하면 돼요? 불꽃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불꽃을 넣어줘서 얘를 태우게 돼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불꽃으로 제공하는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죠. 자, 보세요. 이거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낮죠. 이건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이건 이제 재고, 이건 종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에너지가 반응물이 높죠. 이건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터뜨리는 게 여기서는 그냥 터지는 거 했는데, 그냥 아니고, 점화원으로 불을 붙여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그게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만큼의 에너지는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요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시킨다 이거예요. 얘를 불 붙여서 얘를 태우게 하는 거, 활성시키는 거. 폭탄도 뭐 그냥 터집니까? 거기다 불 붙여야 되죠. 그쵸? 아니면 뭐 화약을 터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고, 그때 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그렇죠?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해요. 즉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일 수도 있어서 반응을 더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는 거를 주로 얘기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요 효소의 특징은 자신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불꽃 태고 나서 종이가 얘가 재가 된다고 해서 불꽃이 뭐가 달라져?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반응물과 반응물이 있는데, 이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 있어가지고 지가 반응하게 되는 물질에만 반응합니다. 자, 효소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소화효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 아밀레이스는 우리가 탄수화물에만 작용을 하는 거고, 그쵸? 펩시는 단백질에만 작용하고, 이게 효소마다 이름이 다르죠. 걔네들이 작용하는 물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물이 달라요. 그래서 딱 여기 보면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물에 해당하는 것만 딱 이게 모양이 열쇠 자물쇠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이제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얘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지금 여기서는 이 녀석을 이렇게 분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화작용을 한 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효소는 다시 그대로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 그림에서 지금 반응물이 있을 때 지금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효소가 작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낮춰줘요.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불꽃을 계속 가열해줘야 되는데,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불꽃을 이만큼만 넣어줘서 온도 올려주면 그 다음부터 화학 반응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다. 물론 반대로 높여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낮춰주는 것만 본다고 했어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래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즉 효소가 작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고,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 더 크다. 요거의 차이를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좀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효소를 갖다가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가 뭐냐면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반응물들의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나이에 때는 소개팅이라고 하겠지만, 결혼할 나이에 든 이제 성인들은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중매쟁이들이 있어요. 촉매가 중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매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중매를 이게 주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자신은 변화 없다.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소개시켜주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중매쟁이들이. 그 걔네들이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어떻든 간에 분위기 메이커하고 바람잡이 해가지고 결혼시켜야지 상대자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내가 결혼을 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변화가 없어야 되고 오케이 상대방들의 그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야야야 멋진 사람이야 돈도 많고 뭐 키도 잘생겼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집안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람 일으키는 거지 막 뭐야 이게 자 어쨌든 무슨 비유를 해도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를 그러니까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결혼시키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됐죠? 자, 생체 내 화학 반응에서 촉매작용. 이게 바로 중매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사용. 아니, 이거 중매쟁이들이 딱 한 커플 성사시키고 안 하면 그게 무슨 중매쟁이입니까? 이것은 거의 직업이거든요. 이 커플 성사시키고 저 커플 성사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질특이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특정 그 작용하는 반응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들도 전문가지. 연예인을 대상으로 무슨 중매시켜주는 전문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의사를 시켜주는 뭐 변호사 아니면 일반 사업가 다 있단 말이야. 그게 똑같은 거. 기질특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효소들은 대표적인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등등 여러분 막 주구장창 외웠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효소에 대한 그림. 왜냐면 여기 보면 얘네들은 어떻든 간에 변했죠. 그쵸?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거는 근데 커플을 반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커플을 만드는 건데 이건 이온 그렇지. 이온 전문 중매쟁이들, 촉매들입니다. 그 가정을 그냥 깨트리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변했죠. 요게 바로 효소입니다. 생체, 촉매, 중매쟁이들. 그 다음에 요 A가 반응물. 그 다음에 요게 생성물.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고 기질 특이성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는 얘가 전혀 작용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효소들은요. 결국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물질들은 거의 체온 정도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고온이 되거나 열이 너무 높아서 막 40도 이상 되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물질들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혹은 저체온증 있죠? 막 저기 막 그 아주 추운 곳에서 막 고립되거나 이러면 막 잠들면 안 돼 그러잖아요. 왜 잠이 오냐면 얘들이 이 신체 그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이 느려져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이제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느려지는 게 가속화되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 높아버리면 여기서는 아예 변형까지 된다. 단백질은 쉽게 변형됩니다. 머리카락 살짝만 불 스쳐도 막 다 꼬실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끓인침 실험. 여기 아밀레이스 들어있거든요. 근데 끓여버리면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에서 금방 변성이 돼가지고 얘가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소화시키려고 침 막 퇴퇴퇴 뱉고 해가지고 끓인침 해보면은 소화 안 돼요. 예. 분해 안 되는 거 보입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뭐하냐? 그럼 중매쟁인데 뭐하냐? 물질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생물에서 어떤 답을 써도 맞는 그냥 요 포괄적인 내용 하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말고요. 그냥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래도 이건 너무 포괄적인가? 나는 그냥 점수 주겠는데 그냥 가져라. 그 정도면 됐지 뭐. 그죠? 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중요한 게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줄이는 거 요거에 대한 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반응물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폭탄 뭐예요?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이게 반응열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언덕을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토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낮아진 거예요. 됐죠? 그런데
흡열 반응은요. 잘 보세요. 반응물의 에너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 높죠. 폭탄을 제조하는 거죠. 근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게 활성화 에너지의 그 정의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이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돼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발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만큼입니다. 효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흡열 반응은 얘가 생성물이 될 때까지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아닙니다. 요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되겠죠?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얼만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시험 문제 사실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활성화 에너지를 요걸로만 생각하는데 흡열 반응에서는 이만큼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도 공통점은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랑 이게 차이점이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는 어느 경우든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다. 그거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응열은 똑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발열 반응에서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이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형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와 성질이라고 생각하세요. 형태와 성질. 형태는 외모고요. 성질은 성격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형질이 뭔지 서술하라. 이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오니까 형질이라,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형질이라 하면 그냥 외모와 성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결정한 게 뭐다? 여러분들 DNA예요. 여러분의 DNA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유전 정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설계도대로 죽을 때부터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설계도대로 여러분들 이제 세포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는 형질을 만드는 설계도라는 거. 그리고 그 설계도라는 것은 모든 세포, 여러분의 모든 세포의 핵 속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거는 투과해도 세포의 핵까지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방사는 얘는 핵까지도 투과를 해가지고 핵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DNA까지도 얘가 타격을 주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연기 서열을 무슨 연기들을 빼거나 아니면 서열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설계도를 망가뜨려요. 아시겠죠? 그럼 뭐 망가진 설계도대로 이 세포들은 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게 망가진 설계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 유전 정보 아닌 다른 유전 정보를 갖는 이상한 세포들,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사능 쪼이면 무슨 헐크가 되고 무슨 뭐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무슨 이상한 환상만 주고 있어. 그런 겁니다. 됐죠? 자, 유전자는 뭐냐면 DNA의 유전 정보, 이게 설계도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유전 정보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자, 이게 DNA고요. 여기에 있는 염기 서열,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AT, CG 뭐 이렇게 해서 기차 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걔네들이 다 유전 정보들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일부분을 끊어서 유전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NA는 뭐냐면 DNA의 똘만이라고 그랬죠. 이 설계도를 함부로 펼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꽁꽁 싸놓고 있죠. 근데 이 설계도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은 DNA가 자기의 똘만인 RNA한테 시켜요. 자, 내가 정보 줄 테니까 요거대로 만들라고 시켜. 그러면 니 똘만이한테 시켜. 그러면 RNA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받아다가 다시 자기의 똘만인 뭐예요? 라이보솜으로 가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게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최종 미션은 뭐냐면 DNA 설계도대로 RNA를 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작전명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자, DNA가 원본이죠. 그걸 갖다가 RNA한테 자 시켜서 DNA가 자기의 똘만인 RNA한테 이거를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이 용어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RNA가 그럼 이거 가지고 네,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자기 똘만이 있죠. 라이보솜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DNA님 이거 만들려고 하신 거니까 잘 만들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단백질이 완성되는 거, 요걸 갖다가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핵 속에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 얘가 이게 가닥이 한 가닥 이렇게 풀리면서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가닥 안 줘요. 이 고귀한 거, 그 RNA한테 다 주는 거 아니고 한쪽 가닥으로 주면서, 근데 이제 한쪽 가닥을 주면 양쪽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한쪽 가닥으로 줘가지고, 저기 RNA 시켜서, 자, 이거대로 만들려고 해. 이게 전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명령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게 전사. 그래서 이거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전사는 핵 속에서. 그럼 RNA가 이제 핵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 DNA가 여기 바깥으로 나와? 이 고귀한 거를. 궁 속에 있어야지. 그쵸? 예, 궁전 속에 있어야지. 그럼 얘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세포질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포질에서 여기 지금 DNA의 명령님이다 해가지고, 발음이 있어. DNA의 명령입니다로 하려다가 명령이, 뭐야. 어쨌든, DNA 명령이니까 너 이거 그대로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라이보솜한테 시키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면 라이보솜들이, 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위치 한번 다시 볼게요. DNA에서 RNA, 꼬봉한테 시키는 거, 요거 전사, 이건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한테, 단백질이 아니고 라이보솜한테 시켜서 단백질을 만든 거, 요게 번역인데 요거는 어디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준을 RNA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사와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에서 핵심은 전사 번역이에요. 전사는 뭐라 그랬죠? DNA가 RNA한테 시키고, 번역은 RNA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리보솜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솜 수임이 자꾸 습관돼서 라이보솜. 그래서 라이보솜이 뭐를 만든다고요? 아미노산들을 만들고, 아미노산들을 계속 만들어요. 걔들이 연결되면 결국엔 단백질이 된다. 그걸 우리가 형질 발현이라고.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형질 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사라는 건 뭐라고요? DNA 한쪽 가닥으로 RNA를 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치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전사. 이제 번역은 전사된 RNA가 어떻게 되냐면 핵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보솜에 결합해서 코돈 3개의 염기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형성되고,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요. 아미노산. 그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안 배웠나요? 네, 그럼 지금 하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최종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위치는 세포질이다. 아까 여기는 핵이었고, 그 전사는 핵이었고, 그 다음에 번역은 세포질. 그러니까 RNA가 핵 속에 들어갔다가 받아다가 명령받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라이보솜한테 또 명령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형질이 발현됐다. 단백질 합성이 완성되면 형질이 발현. 됐죠? 자, 요때 DNA의 요 3가지의 염기서열을 묶은 거,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연계 조합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요게 트리플 코드입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코드가 3개 음을 쌓아 올린 거 알죠?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이게 코드. 그건데 우리가 우리말로는 삼연기, 염기 3개씩 짝지어진 것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RNA가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3개씩 묶어놓은 걸, 그거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는 3개의 염기 가지고, 즉 코돈을 통해서 단백질이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가닥이 되더라도 한 가닥이 되는데, 이제 어느 가닥인지도 이제 알아맞히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선생님이 처음에 전 앞단원에서 미리 했었잖아요. 안 해도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이게 염기 조합은 항상 상보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기차 타만 기억하면 돼요. 기차 그 다음에 타 요거 안 보인다. 여기다 다 쓸게요. 기차 타. 그래서 C가 오면 G가 오고 G가 오면 C가 옵니다. 그리고 T가 오면 A가 오고 A가 오면 T가 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RNA로 가면은 T만 어떻게 된다? 유라실, U로 바뀌면 된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이 상보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지금 1, 2에 두 가닥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지금 한쪽 가닥이 이렇게 생겼다면 나머지 1번 가닥, DNA 1번 가닥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맞추면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쉽잖아요. 기차 타면 하면 돼요. 그래서 기차, 차죠? 기차,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예요? 타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게 삼형기 조합이에요. 트리플 코드. 됐죠? 그 다음에 기차, 타. 여기까지도 이게 삼형기 조합. 그 다음에 타, 여기 타니까 A, 그 다음에 여기도 타. 그쵸? 타. 이렇게. 그 다음에 타, 그 다음에 기차. 이렇게 해서 1번 가닥에 그 DNA, 1번 DNA 가닥에 염기사를 써야 하면 CGT, GGT, TAT, TGG 쓰면 돼요. CGT, GGT, TAT, 그 다음에 TGG. 혹시 선생님이 하다가 틀릴까봐 답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맞았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예. 그럼 RNA도 만약에 요거를 통해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자, 이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기차, 그 다음에 기차, 그리고 타. 이렇게 돼야 되는데, T 대신에 뭘로 바꾼다? 유라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차, 그 다음에 타. T 대신에 뭘로 바꾼다? 유라실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차 타, 그 다음에 또 타네요. 그쵸? 그런데 요거 TT를 다 뭘로? 유라실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타니까 T인데 대신에 유라실로 가면 U, 그 다음에 기차.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라실만 있으면 이거는 RNA 정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사가 끝난 겁니다. 요 세 개가 뭐죠? 이제는 코돈. 되겠어요? 예, 코돈입니다. 코돈. 그럼 이 코돈을 가지고 라이보솜들이, 자, 이제 이 코돈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얘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뭐 홍길동 이런 거 맞추는 것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아미노산 1, 2, 3, 4라고 돼 있죠? 이거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요. 이걸 어떻게 외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찾았으면 CGU예요. 찾아보세요. CGU. 여기 있죠? 아르지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미노산은 아르지닌입니다. 중요한 거는 3개씩 끊어서 하는 거예요. 3개씩. 그래서 아르지닌. 두 번째는 이 코돈을 보면 GGU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요. GGU? 이거 CGU잖아. GGU. 여기 있네요. 글라이신이네요. 그럼 글라이신 쓰면 돼요.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돈은 UAU죠. 여기 있네요. 타이로신. 그럼 세 번째 아미노산은 타이로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미노산은 UGG. 여기 있네요. 그쵸? UGG, 트립토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미노산 여러분들이 결합시키면, 이때 결합은 뭐라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 쓰고, 얘네들을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단백질이다. 이렇게 하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지금 DNA의 주형 가닥, 그러니까 우리가 RNA한테 명령을 시키는 그 가닥이 1번과 2번이 달라지면 여기에 지정되는 아미노산도 달라져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를 통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RNA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선 DNA의 상보적 결합이 GCT, GGT, 그 다음에 TAT, TGG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받게 되면 똑같이 쓰면 돼요. CGT, 그 다음에 GGT, TAT, 그 다음에 TGG가 되는데, 이 T들만 뭐로 바꾸면 된다? 유라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유라짐을 바꿔주면 CGU, GGU, 그 다음에 UAU 이렇게 됐잖아요. UGG.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지금 CGU 해서 아르지닌 해가지고 글라이신, 타이로신, 트립토판 했죠. 그때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주연 가닥이 이게 아니라 요걸로 RNA를 합성했다라고 주어졌어요. 요걸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RNA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따라서 기차 타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요 녀석 써볼게요. 요 녀석을 쓰면 되죠. 어떻게 되냐면 GCA 그 다음에 CCA 그 다음에 ATA인데 UA 그 다음에 ACC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주형으로 이제 기차 타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 요 코돈으로 아미노산 만들어 볼게요. GCA 찾아보세요. GCA 알라닌으로 바뀌어요. 알라닌. 아시겠죠? CCA 찾아보세요. CCA 프롤린입니다. 프롤린. 되겠죠? AUA. 아이소류신. 그래서 아이소류신. 그리고 ACC. 트레오닌. 완전히 지금 아미노산도 달라지고 따라서 단백질도 다른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형이 어느 건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생긴 건데요.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을 해가지고 모든 생물의 유전보호 체계가 같다. 결국엔 이러한 거, 그쵸? 기차타 이런 것들이 다 같다라는 게 모든 생물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자, 세균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을 대량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은 얘가 번식력이 뛰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유전 정보들을 전사하고 번역시켜서 단백질을 합성시키면 그 단백질이 인슐린이나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뽑아다가 쓴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DNA 염기설, 아까 방사선 피폭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염기 서열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염기 서열이. 그래서 아예 염기 서열 자체에 새로운 염기가 삽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빠지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설계도가 아닌 다른 설계도가 됨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거든요. RNA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보솜은. 그러니까는 내 유전 정보는 다른 것들이 만들어서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우선 유전자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도 이상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게 계속 많아지게 되면 병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유전자 이상, 단백질 이상, 그 다음에 유전병 발생.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통합과학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